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마크라메 강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50대 여성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 김철수와 20살 된 외동딸 김준희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들이 보기에 특별히 모난 곳 없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문화센터와 작은 공방에서 수강생들에게 작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소박한 일상을 꾸려왔죠. 큰 갈등도 대단한 굴곡도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작은 변화는 딸 준희의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지방에서만 나고 자란 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 품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본 적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밥은 제때 챙겨 먹을지,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은 잘 할지, 혼자 사는 게 위험하지 않을지, 엄마로서 드는 노파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준희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서울로 올라가 방을 구해주고 초기 3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아이의 독립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을 때 남편 김철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좋지. 준이도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 텐데 당신이 올라가서 밥도 좀 해먹이면서 길도 익혀줘.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난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준이 적응할 때까지 당신이 옆에 있는 게 좋겠어. 남편의 든든하고 배려 깊은 말에 저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꾸려 준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죠. 서울에서의 3개월은 저에게도 꽤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자취방을 대학가 근처에 안전하고 깨끗한 오피스텔로 구해주고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주말이면 딸과 함께 서울의 유명한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었죠. 평일 낮에 딸이 학교에 가면 저는 서울의 공방들을 구경하거나 미술관을 다니며 온전히 저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혼자 있을 남편이 마음에 걸려 처음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먹을 국과 밑반찬을 잔뜩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두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해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곤 했죠. 왕복하는 가정이 체력적으로 고되긴 했지만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본가에 내려가 반찬을 해두고 온 다음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주말에 굳이 피곤하게 내려오지 마.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차비도 많이 들고 몸도 상하잖아. 나 혼자서도 반찬 가게에서 잘 사 먹고 있고 청소도 내가 하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해줘야지 라고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제가 내려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서울에서 지내다 와. 저는 그 말이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의 뜻이 그렇다면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그 후로 남은 기간 동안 본가에 내려가지 않고 오롯이 딸과 함께 서울에서만 머물렀죠.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흘러 딸이 학교 생활과 서울살이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을 확인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방 욕실에 들어간 저는 세면대 위에서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얇고 반짝이는 18K 금팔찌였죠. 제 물건이 아니었기에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금팔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욕실 수납장에 이게 있던데. 남편은 제가 내민 금팔찌를 보더니 아주 찰나의 순간 미간을 움찔하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지우고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죠. 그거 세영이 거야. 화장대 위에 올려두면 내가 다음에 갖다 줄게.
세영이는 저희 옆 아파트에 사는 신우입니다. 남편 반찬 갖다 주러 아마 집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화장대 위에 잘 보이게 팔찌를 올려두었습니다. 사실 팔찌를 본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저 석연치 않은 기분만 남긴 채 묻어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오후에 문화센터 마크라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도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한 여성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를 길게 기른 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층에서 타려고 했기에 옆집 이웃인가 싶어 좀 놀랐는데 그 여자도 저를 힐끔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층에 저런 여자가 살았었나? 옆집 사람 얼굴은 대강은 기억하는데 저런 여자는 본 적이 없었죠.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형언할 수 없는 찝찝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대 위 그 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출근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팔찌가 어디 갔지? 저는 탁자 주변과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팔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둑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즉시 현관문으로 달려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어디 딴 데 팔찌를 둔 걸 수도 있으니 찾아보겠다며 설마 도둑이겠냐고 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일단 넘어갔죠. 그렇게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저는 몸이 좀 안 좋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삑삑삑. 현관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남편이 올 시간도 아닌데 저게 뭔 소리지 싶었죠. 그런데 1분이 지나도 다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현관문 쪽에 있는 인터폰 화면을 켰는데요. 인터폰의 작은 화면 너머로 현관문 밖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화면의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죠.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라는 것을요. 여자는 바뀐 비밀번호에 당황한 듯 문고리를 한번 철컥하고 잡아당겨 보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삑 또다시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여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려 하다니요. 저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죠. 여기 105동 801호인데요. 지금 저희 집 현관문 밖에서 어떤 여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해요. 빨리 좀 올라와 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소리가 현관 밖으로도 새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의 여자는 제가 신고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비상계단 쪽으로 후다닥 도망쳐버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 복도와 계단을 순찰했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저는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쏟아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어떤 모자 쓴 여자가 번호 누르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마주쳤던 그 여자더라고. 아마 아가씨 금팔찌도 그 여자가 훔쳐간 건가 봐. 소름 끼쳐 죽겠어.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제가 흥분해서 말을 쏟아내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증거도 없이 경찰 신고는 무슨. 아파트 층수 헷갈려서 남의 집 번호 누르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
그리고 우리 비번도 바꿨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별일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자.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위로나 확인조차 없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리는 남편의 태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사라진 금팔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했던 것까지. 분명 무언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지만 애써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덮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실은 제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일하는 문화센터의 새 수강 신청이 시작되었고 제 수업에도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업 첫날 저는 수강생들에게 나눠줄 재료를 세팅하며 교실 앞쪽에서 인사를 했죠.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다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며. 그런데 교실 끝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여자, 인터폰 화면 속에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던 그 여자였거든요. 찰나였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봤고 그 얼굴이 뇌리에 남았기 때문에 분명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데 그 여자가 재료를 받기 위해 제 앞으로 손을 뻗었을 때 손목에 있는 금팔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란듯이 제 눈앞에 그 팔찌를 찬 손목을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죠. 수업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의 수업이 모두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짐을 챙겨 나가려는 그 여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요, 전에 저희 집 오셨죠?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고쳐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시죠. 저도 선생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온 거니까요. 우리는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려던 여자, 당신 맞죠? 그리고 그 손목에 있는 팔찌, 우리 집 욕실에 있던 건데. 남의 집 함부로 드나드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바른 대로 말하세요. 제 매서운 추궁에도 여자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더니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웬 남자가 속옷 차림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김철수였어요.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곳은 저희 부부의 안방 침대였죠. 넘겨보니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소파에서 TV를 보는 사진, 주방에서 요리하는 남편의 뒷모습 등 수십 장의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임수진이에요. 선생님 남편인 철수 씨랑은 2년 전에 오픈 채팅을 통해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쪽이 딸 자취방 구해준다고 서울로 올라가 있던 그 3개월 동안 저는 아예 그 집에 들어와서 철수 씨랑 같이 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제가 딸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이 제게 피곤하게 주말마다 내려오지 말고 서울에서 있어 라고 말했던 이유가 상간녀를 집에 끌어들이고 완벽한 2집 살림을 즐기기 위함이었다니요. 제가 없는 3개월 동안 남편은 이 여자와 집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미쳤네. 2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 집에까지 기어들어와?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임수진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이밀었습니다. 저희 진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철수 씨를 너무 사랑해서 최근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고 나왔어요. 이제 철수 씨랑 정식으로 살림 합치려고요. 그런데 철수 씨가 갑자기 제가 이혼하고 오니까 부담스럽다면서 저를 피하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찾아온 겁니다.
이런 얘기 다 들으셨으니 선생님도 남편이랑 더 못 사시겠죠? 그냥 이혼해주세요. 재산분할 같은 건 제가 철수 씨한테 잘 말해 놓을게요. 라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문화센터 1층 카페로 와. 임수진이라는 여자랑 지금 같이 있으니까. 제 말에 수학이 넘어 남편은 비명을 지르는 듯 당황했고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을 헐레벌떡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임수진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임수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네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찾아와? 너 스토커야? 왜 이런 미친 짓을 해? 방금 전까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당당한 상간녀와 그녀를 스토커 취급하며 길길이 날뛰는 불륜남 남편. 이 기막힌 총각 앞에서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오해야. 저 여자 완전 미친 여자고 스토커야. 나한테 집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임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스토커? 오빠 나한테 스토커라고 했어? 내가 스토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봐. 2년 동안 만나왔고 사모님 서울 갔을 때 3개월 동안 집에서 같이 살았던 기로 전부 다 경찰한테 줘볼까?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오니까 이제 와서 발 빼고 싶어서 이래? 내가 너무 좋다고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고 오빠가 그랬잖아. 둘 다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잖아. 닥쳐 이 미친년아. 남편은 이성을 잃고 카페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이서 어쩌든 내 할 바 아니야. 당신이 날 기만했던 2년, 그리고 집에까지 이 여자 끌어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혼 서류 준비해서 연락해. 제 말에 임수진은 환한 얼굴이 되었고 남편은 죽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카페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옷가지와 제 물건들만 트렁크에 대충 쓸어 담았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선 구역질이 나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들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호기심에 채팅으로 만나서 몇 번 밥 먹고 실수한 건데 저 여자가 완전 미친 여자라 나한테 집착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살아온 시간을 봐서라도. 저는 짐가방을 챙기며 남편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실수. 2년을 속이고 내 집에 끌어들여 3개월을 같이 산 게 실수야? 당신이 저 여자한테 이혼할 생각 없다고 발을 빼니까 저 여자가 앙심을 품고 나한테 접근해서 터트린 거잖아. 그게 어떻게 실수야? 더러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의 애원을 뿌리치고 그 길로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친정에 머무는 동안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한결같았습니다. 임수진은 이미 전 남편에게도 외도를 들켜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한 여자인데 이제 갈 곳이 없어지자 자신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녀가 너무 무섭게 협박해서 끌려다녔다는 비겁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여자를 겁대거리 없이 집에 들여?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당신은 그 불륜짓 하면서 나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나 당신한테 모든 정 다 털렸어. 그만 핑계대고 그냥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다며. 그렇게 해.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그리고 당신이랑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상간녀 소송을 언급하자 남편은 그 여자랑 절대 잘된 마음 없다.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2년 넘게 저를 기만하고 집에까지 들였다니 이걸 어떤 여자가 이해해주겠나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수진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의 상간녀들이라면 소장을 받고 당황하거나 불륜 사실을 부인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마련일 거예요. 하지만 임수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임수진은 곧바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상간녀임을 100% 인정해버렸습니다. 위자료를 물어주더라도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소송을 통해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음으로써 제가 하루빨리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려는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제 남편과 깊은 사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서에 보낼 정도였죠. 실제로 그녀는 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혹은 제 개인정보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모님, 소송 거신 거 다 인정합니다. 위자료 청구하시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철수 씨랑 이혼만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세요. 철수 씨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놔두시면 사모님만 더 피곤해지십니다. 위자료를 물어줄 테니 제발 남편을 넘겨달라고 읍수하는 상간녀의 문자를 보며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화도 나지만 그보다 너무 광적인 사랑 같아서 본능적으로 빨리 멀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 사태를 만든 남편이 제일 원망스럽고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합의이혼 서류를 내밀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임수진 씨가 상간 사실 다 인정한다고 했어. 당신은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서류를 쥐고 오열하며 다시 제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임수진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아이 미친년아. 네가 이혼한 건 네 사정이지 왜 나까지 이혼을 시키려 해. 너 진짜 돌았어? 똑똑히 들어. 내가 설령 이혼해도 너 같은 미친년이랑은 절대 안 살아.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죽었지 너랑은 끝이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남편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임수진을 향한 그의 욕설은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만났지만 그 여자와 진지한 관계까지는 생각 안 해봤을 테니까요. 그것마저도 남편이 너무 비겁하고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남편의 실체가 고작 저런 것이었나 싶고요. 저는 결국 이혼 도장을 받아냈고 남편을 향해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여자랑 살든 말든 이제 당신 알아서 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런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숙려 기간 동안 이상하고 섬뜩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머물며 가끔 외출을 할 때마다 제 주변에 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트를 갈 때도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도 멀리 주차된 차 안이나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골목 끝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임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해코지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이나 제 주위를 맴돌며 제가 정말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제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일부러 그녀가 서 있는 곳으로 곧장 걸어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임수진 씨, 한 번만 더 내 주위 맴돌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경찰에 넘길 겁니다. 제 단호한 경고에 임수진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철수 씨랑 진짜 이혼하시는 거 맞죠? 철수 씨가 자꾸 이혼 안 할 거니 헌물 켜지 말라는데 사모님이 진짜 이혼 서류 접수하신 게 맞는지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저는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이런 미친 여자랑 상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접수했고 곧 끝날 거예요. 법적으로 남남될 거니까 나한테 그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마시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확답을 들은 임수진은 그제야 묘하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확실하게 이혼하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약속대로 다시는 사모님 앞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미련 없이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뒷모습을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병적인 집착. 남편 김철수는 자신이 무슨 폭탄을 껴안고 불장난을 쳤는지 뒤늦게 깨달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숙려기간이 끝난 후 남편의 끝없는 애원과 매달림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이혼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딸 준이가 있는 서울로 짐을 챙겨 올라갔습니다. 당분간은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딸아이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온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딸과 함께 소박하고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혼 후 연락을 끊었던 신우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웬일인가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신우이의 울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는 이 기막힌 치정극의 결말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처참한 비극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저예요. 오빠가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언니, 오빠가 장애인이 됐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정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애를 입다니. 교통사고라도 났어요? 신우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동안 전 남편에게 벌어졌던 그야말로 끔찍하고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이혼의 마침표를 찍고 서울로 떠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남편 김철수는 상간녀 임수진에게 선언했던 대로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 했습니다. 임수진의 집착과 광기에 진저리가 난 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직장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며 그녀의 눈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임수진의 집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앞을 매일같이 찾아가 진을 쳤고 퇴근하는 남편의 뒤를 밟아 새로 이사한 원룸의 위치까지 알아냈다고 했죠. 사고가 났던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원룸 근처 골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임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임수진은 이제 사모님과도 이혼했으니 당장 나랑 살림을 합치자며 매달렸대요. 하지만 남편은 너 같은 미친 여자 때문에 내 멀쩡한 가정이 깨졌다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쳐넣을 줄 알라고 했다네요. 남편의 완강한 거절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임수진은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더니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편의 등 뒤를 향해 그대로 엑셀을 밟아버렸다고 했죠. 임수진의 차는 그대로 남편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했고 임수진은 현장에서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세고랑을 찼습니다.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상태는 지금 어떤데요? 차에 치이면서 척추랑 골반뼈가 완전히 다 부서졌대요. 병원에서 대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신경이 끊어져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한대요. 목발 없이는 걷지도 못해요. 20년 넘게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다니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전한 소름 끼치는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임수진이라는 여자 구치소 수감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오빠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요. 자기가 출소하면 오빠 휠체어 밀면서 수발 들고 갔겠다고요.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 상간녀의 엽기적인 집착과 광기에 남편은 극도의 불안 증세까지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매일 밤 언니랑 준이 이름 부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해요. 자기가 미쳤었다고. 가정을 자기 발로 차버린 대가를 이렇게 끔찍하게 치른다고요. 언니,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준이한테만이라도 오빠 상태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언니가 오빠 얼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신우이의 간곡한 부탁이자 하소연이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 아이의 아빠였던 사람이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이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그 일은 안타깝지만요. 저는 그 사람 더 보고 싶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한 번의 실수도 아니었고 무려 2년이나 그랬잖아요. 저를 철저하게 속이며 2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났고 3개월 동안 집에까지 끌어들였던 사람이에요. 결국 본인이 다 자초한 거예요. 수화기 너머의 신우이는 제 단호한 대답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준이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남아있던 신우이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죠. 전화를 끊고 베란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맑은 오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흘렸다는 피눈물은 저를 향한 미안함이라기보다는 평범하고 안락했던 일상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일 것입니다. 그 병적인 집착녀를 만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전 남편의 삶이 참으로 어리석고 더럽게 느껴졌죠. 서울의 낯선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저는 딸의 자취방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작고 아담한 마크라메 공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손재주를 좋게 봐주신 동네 수강생들이 조금씩 늘어가며 공방은 안정을 찾고 있고요. 마크라메는 여러 가닥의 실을 꼬고 묶어 아름다운 무늬와 모양을 만들어내는 매듭공예입니다. 실을 잘못 엮으면 엉키고 매듭이 망가지지만 그 엉킨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남은 실들을 다시 차분하게 엮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새롭고 단단한 작품이 완성되곤 하죠. 인생도 이 마크라메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기만과 상간녀의 끔찍한 집착이라는 최악의 매듭이 제 삶에 엉겨붙었지만 저는 그 썩은 실을 주저없이 끊어냈죠.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덕분에 저는 지금 안전하고 평온한 곳에서 나만의 새로운 삶의 매듭을 아름답게 엮어가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어리석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평온하고 소중한 일상들을 감사히 여기며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박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테리어 소품기획 회사에서 상품기획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방을 꾸미고 작고 예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은 제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가장 큰 활력소였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직업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에서 출시되는 신제품들이나 시즌 기획 상품들을 제 사비로 종종 구매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벼룩시장이나 숨겨진 빈티지 소품숍을 찾아다녔고 해외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인 여행을 갈 때면 남들이 다 가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골목에 있는 로컬 인테리어 숍을 뒤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품들을 사 모으는 것이 저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정성스럽게 모은 소품들로 꾸며진 저희 집은 저에게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안식처였죠. 가끔 저희 집에 놀러오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집이 무슨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스튜디오 같다며 탐나고 예쁜 물건들이 많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방문한 지인들이 특정 소품을 보고 좋아할 때면 종종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소중한 공간에 들어와 물건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자 도둑질이니까요.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제 소중한 소품들을 제 등 뒤에서 뻔뻔하게 훔쳐가던 도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여동생, 제게는 소멸의 시누이인 이현정이 그랬거든요. 제 남편 이종우와 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저는 그가 무난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시댁의 분위기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막둥이 시누이 이현정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마흔에 힘들게 얻은 늦둥이 딸이라 그런지 그야말로 땅에 발도 닿지 않게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은 평범한 편인데도 신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승마니 골프니 다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원하는 메이커 옷부터 고액 과외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자란 것이죠. 가족들이 다 오냐오냐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누이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처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시누이는 새언니가 될 사람인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반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면이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고 무례한 질문을 하니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황당한 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시부모님이나 남편 중 누구 하나 버릇없는 막내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정이 워낙 부침성 좋고 기염받는 성격이라 그런지 새언니한테도 스스럼 없이 잘하네. 그러시는 겁니다. 어린애면 이해라도 하지 20살 넘어 성인인데 초면인 새언니한테 반말 찍찍. 이게 무슨 부침성 좋고 귀염받는 성격인가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심지어 제 남편도 그런 동생이 마냥 귀엽다는 듯 보는 겁니다. 도저히 그 집안 분위기가 이해가 안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종우 씨, 왜 종우 씨 동생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막내라지만 이제 성인인데 윗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도 그걸 가만히 두던데? 제 불만의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현정이가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쁘게 봐줘. 아니,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잖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냥 애야. 나한테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가 봐. 나쁜 애는 아니니까 이해해줘. 그러는데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겐 동생인데 계속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시누이가 썩 달갑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결이 맞지 않았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사실 시누이가 중고등학생일 때 어머님이 정말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형편도 안 되는데 해외여행 캠프를 보내기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진 공부도 곧잘 했대요. 그래서 치대를 가네 한의대를 가네 그런 소리도 많이 나왔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치대나 한의대는커녕 인서울 끝자락의 대학조차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비인기 학과에 입학을 했죠. 뭐 다니면서 편입을 하네 어쩌네 했지만 결국은 계속 다녔고요. 어쨌든 시누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주로 방학만 올라왔습니다. 방학이 되면 본가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저희 집도 자주 오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이 새로 이사를 갔는데 시댁 사는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거든요. 방학 때 올라오면 무슨 약속도 없고 친구도 없는지 허구한 날 집에 있고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는 겁니다. 당시 저는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측의 배려로 단축 근무를 신청하여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긴 했지만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하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틈틈이 밀린 집안일도 해야 했죠.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신우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오는 거예요. 새언니, 나왔어. 배고파. 집에 먹을 것 좀 있나? 그렇게 들어온 신우이는 자기 집처럼 냉장고부터 뒤지는 거예요. 말은 저를 위해서 조카 봐주러 온다는데 사실상 저희 아이랑은 5분 이상 놀아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소중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지적하는 것이었죠. 한정판 피규어들을 가자 부스러기가 묻은 손으로 덥석덥석 집어들질 않나, 함부로 만지질 않나,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런 거 많으면 먼지 쌓여서 청소 힘들지 않나? 우리 수빈이 기관지에도 안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 소중한 소품들을 잡동사니 취급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에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솔직히 신우만 아니면 당장 쫓아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방학 때만 잠깐 오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라고 저를 달랬고 저도 너무 예민하게 굴고 싶진 않아서 늘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래, 어차피 한두 달 뒤면 개강해서 다시 내려갈 테니까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하겠어. 내가 참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물론 소품들이나 물건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대략은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벼룩시장에서 거금을 주고 사온 빈티지 탁상시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청소하다가 치웠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그 시계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소품들도 하나둘 점검해 보았는데 물건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친한 동료에게 결혼 선물로 받아 아껴두었던 고급 브랜드의 디퓨저 세트도 안 보이고 직구로 구했던 한정판 머그컵 2개도 없어졌죠. 도둑이 들었다고 하기엔 귀금속이나 현금은 그대로였고 인테리어 소품들만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소품이 워낙 많으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아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친구들 왔을 때 공짜로 줘버렸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핀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건을 잘 퍼준다고 한들 제가 각별히 아끼는 소품이나 미개봉 선물까지 남에게 줬을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내가 아이 낳고 건망증이 심해져서 잊어버렸나? 스스로를 의심하며 찝찝한 기분으로 보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물건 팔 게 있어서 중고거래 어플을 켰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잃어버렸던 직구로 산 한정판 머그컵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구하기 쉽지 않은 상품인데 말이죠. 예쁜 머그컵 2피스 세트 팝니다. 장식장에만 넣어둬서 상태 최상이고 구하기 힘든 매물입니다. 내고 사절. 사진 속 머그컵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유성 마커로 살짝 덧칠을 해두었던 그 흔적까지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판매자의 프로필을 클릭하여 판매자가 올린 다른 상품 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함했죠. 판매자의 목록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탁상시계, 디퓨저 세트, 그리고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가죽 파우치, 화장품, 수입 화병 등 무려 10개가 넘는 제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의 배경으로 찍힌 방바닥의 장판 색깔과 몰딩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의 거실 바닥이었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짓을 신우이가 했다는 것을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당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으려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올린 탁상시계 판매글에 채팅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하고 싶은데 제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변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태 좋아요. 집 앞으로 비대면 거래할게요. 주소랑 입금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그렇게 채팅창에 찍힌 주소와 계좌명을 보는데 네,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로 저희 시부모님 댁, 즉 시댁의 동호수였습니다. 입금자 명도 이현정, 저희 신우 이름이었고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얻은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에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댁으로 찾아갔죠. 너네가 어쩐 일이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종이가방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로 가서 그걸 열어보려 하니 신우가 시겁하며 말리면서 뒤로 숨기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거잖아요. 네?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집 물건 훔쳐다가 중고거래 판다뇨. 제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라서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신우이는 특유의 악을 쓰는 목소리로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중고거래 어플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화 상대가 나예요. 보니까 내 물건 가져다가 다 팔고 있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님께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저희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훔쳐서 중고마켓에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판매 물건들이 다 하나같이 제 거길래 사는 척하고 채팅을 걸었더니 이 집 주소며 계좌 이름도 알려줬어요. 이현정이라고.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신우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쪼잔하게. 그깟 소품 몇 개 가지고 왜 이 난리야? 언니 집에 그런 거 넘쳐나잖아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 난리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실소가 다 터져나왔습니다.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왔다뇨. 주인 허락도 없이 들고 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따 대고 자꾸 도둑질이래요. 친오빠네 집 가서 물건 좀 갖고 온 거 가지고. 무슨 도둑질? 가족끼리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본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죠. 당신이 말해. 내 물건 다 가지고 나오라고. 안 그러면 나 이 자리에서 바로 112 누를 거니까. 제 말에 신우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씩씩거리더라고요.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얼른 들고 오라고 하고요. 그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머그컵이나 미개봉 디퓨저 세트, 그리고 저는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작은 전등이랑 텀블러까지 갖고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을 언제 저 몰래 가지고 갔는지 소름이 돋았죠. 이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빠짐없이? 다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더 기막히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딸이 며느리 물건 훔쳐다 몰래 팔았으면 엄마 입장에서 미안하고 민망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오히려 저를 향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유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 도둑 취급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니? 가족끼리 어떻게 도둑질이니 뭐니 그런 험한 말을 입에 담어. 우리 현정이가 아직 어려서 물건이 예뻐 보이니까 철없이 한 짓을 가지고 경찰을 부르네 마네. 너 참 정없다. 잘못을 저지른 건 신우이인데 오히려 제 말투와 태도를 지적하며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대로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동생에게 야, 너 앞으로 새언니 물건 허락 없이 가져오지 마. 말하면 새언니가 줄 수도 있는데 왜 함부로 그래? 라며 하나만한 핀잔 하나 하고 말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휴, 됐다. 물건 돌려줬으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라며 저희를 등 떠밀듯 내쫓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태도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숨막히는 정적이 가득했죠. 저는 남편이라도 미안하다 어쩐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터져나오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 가족들 도대체 왜 그래?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물건 들고 가고 그걸 중고로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가 없어?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어?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도 적당히 좀 해. 현정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당신도 굳이 엄마 앞에서 현정이한테 도둑년이니 뭐니 막말을 퍼부었어야 했어? 아, 그냥 조용히 따로 알아듣게 말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키워? 남편의 그 말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잘못의 본질은 시누이의 절도 행위인데 오히려 제가 이를 키운다며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구나 싶었고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동생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할 거야. 방학 때 올라와도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오빠 집에 동생이 놀러 가는 것도 맘대로 못하게 해? 그 집이 네 집이니? 너 아주 집안에 상전처럼 구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지만 저는 제 공간과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스트레스를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또다시 반년 정도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신우의 겨울방학 시즌이긴 했지만 저희 집엔 오지 못했죠. 그런데 안방 장식장을 정리하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또 화병이나 트레이 등의 고가 브랜드 제품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시누이의 출입을 금지한 이유였는데 설마 싶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출근한 사이에 아가씨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우리 집 현관 비번 가르쳐줬다던가. 내 화병이랑 트레이가 또 없어졌어. 남편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야, 무슨 물건만 없어지면 다 내 동생 짓인 줄 아냐? 네가 그 난리를 치는데 내가 미쳤다고 현정이를 집에 부르겠냐고. 당신 또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말고 집안이나 똑바로 찾아봐.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거래를 했던 그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가 신우이의 계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시물도 없었고 제 거랑 비슷한 게시물도 없더라고요. 이번엔 신우가 아닌가? 내가 뭘 착각했나?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지던 저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동네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맘카페의 벼룩시장 게시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맘카페 벼룩시장 게시판에 버젓이 제 물건들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의심할 여지 없이 또 신우이 이현정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저에게 꼬리를 밟히자 이번에는 동네 맘카페에서 제 물건들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싶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전에 시어머니가 반찬 때문에 비번을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려드렸는데 그걸 신우가 물어보고 안 거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난리가 났는데 또 제 물건을 훔쳐서 팔다뇨. 이쯤 되면 무슨 병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즉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아 따졌습니다. 남편도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보더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말을 더듬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을 끌고 다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시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이 왜 자꾸 물건을 훔쳐서 파느냐, 돈이 필요해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대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남자랑 사귀는 사이였는데 말은 음악하는 사람이라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백수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남자에게 푹 빠진 신우가 그 남자친구에게 용돈도 주고 학원 비용도 주고 데이트 비용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에게 받는 용돈만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알바는 죽어도 못하겠으니 바로 돈이 될 만한 제 물건들을 야금야금 훔쳐다 파는 것이었어요. 제 소품들이 대부분 비싼 브랜드라 희귀한 제품들이라 중고시장에서 꽤 높은 가격에 잘 팔리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어떤 이유로 제 물건을 훔쳤던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돈 저한테 변상하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로 절도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린 시누이가 철딱서니 없는 짓 좀 한 거 가지고 절도죄? 그냥 가족끼리 귀여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줄도 알아야지. 도둑질을 귀여운 해프닝으로 치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은 이게 진짜 귀여우세요? 남의 집 무단 침입해서 도둑질한 게 귀여우시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시니까 아가씨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겁니다. 당장 그 물건들 맘카페에 판 돈 150만 원 내놓으세요. 안 주시면 저 당장 경찰서 갑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보고 그만하라고 자꾸 말리는 거예요. 뭘 그만해? 당신이 줄 거야? 제 완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방에 들어가 현금 뭉치를 꺼내와 제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야, 가져가라. 며느리년이 독이 올라서 기어코 시부모한테 돈을 받아가네.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고 돈만 밝히는 애가 우리 좋은 짝이라니. 내가 아주 결혼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지갑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앞에 끝내 돈을 받아낸 것에 대해 격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우리 가족을 범죄자 취급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 동생도 이렇게 해야 정신 차려. 어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다가 팔아? 너도 그거 감싸는 게 동생 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마누라는 안 보이니?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넌 끝까지 네 가족 편만 들어? 결국 우리는 그날 밤 온 집안이 떠나가라 대판 싸웠고 그 일은 우리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정남이가 떨어졌죠. 남편은 그 후에 집에 돌아왔지만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제 물건을 훔쳐서 뒷바라지해가며 헌신했던 그 음악하는 남자친구. 알고 보니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본처가 시댁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보내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감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죠. 현정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 애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순진해서 그 나쁜 놈한테 속아서 이용당한 거지. 순진해서 유부남을 만났다고요? 도둑질을 하고 남의 가정을 깨놓고 순진하다는 핑계를 대는 그 소름 끼치는 모습에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퍽이나 순진하다. 남의 집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상간녀 짓거리 하는 게 잘도 순진한 거겠네. 편도 들 걸 들어. 그 말에 남편은 눈이 뒤집히더니 작작 좀 하라며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욕을 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결심했죠. 아,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도 바로 이혼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시누이의 도둑질과 유부남 스캔들 전에 남편과 제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너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밑바닥을 본 것 같고 도저히 한 가족으로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받아낸 뒤 친정 근처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알 수 없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낸 것만으로도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에 아이 육아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종종 받았는데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아이를 데리러 친정집에 들어섰는데 거실이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분들 서너 명이 모여 다과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제가 들어서자 아주머니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미 저희 엄마를 통해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시댁 식구들의 만행과 특히 시누이가 벌인 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해 들으셨던 모양이었죠.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분이셨던 정희 아줌마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유리야, 고생 많았다. 네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세상에 어쩌면 그런 미친 집구석이 다 있니? 신우이라는 애가 세연이 물건을 도둑질해서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운다니 그런 콩가루 집안하고는 잘 끝냈다 아주. 다른 아주머니들도 맞장구를 치시며 신우이와 전남편,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엄마 친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해요, 이모. 그리고 요즘 잘 지내요. 오히려 후련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 엮여 사는 것보다 일찍 본 모습을 알고 빠져나온 게 제 인생에는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의연한 대답에 엄마 친구분들은 씩씩하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며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올렸고 제 아이 역시 씩씩하고 건강한 초등학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전 남편 이종우와는 완벽한 남남으로 지냈지만 면접 교섭일만큼은 어쩔 수 없어서 매달 정해진 주말이면 약속 장소로 나가 아이를 인계해주고 다시 데려오는 의무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풀이 많이 죽어 있었고 만날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머쓱하게 인사만 건네고 아이를 데려가곤 했죠. 그런데 하루는 아이를 데려다 주러 약속 장소인 대형 쇼핑몰 1층 로비로 나갔는데 평소 혼자 나오던 전 남편의 곁에 낯익은 불청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 이현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신우이의 모습은 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철없고 천박해 보이던 스타일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싸 보이는 단아한 명품 원피스에 얌전한 구두를 신고 머리도 고급스럽게 세팅한 채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신우이는 껄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가증스러운 미소에 속이 뒤틀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남편에게 아이의 외투만 건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굳이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금박 장식이 된 청첩장이었죠. 저 결혼해요. 남편 될 사람은 피부과 개연이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시간 나면 수빈이 데리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래도 고모 결혼식인데 안 올 순 없잖아요?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조건 좋은 의사 남편을 만나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으니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그 알량한 승리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도둑질을 하던 과거를 완벽하게 잊었는지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모습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다시 돌려주고 대답했죠. 축하는 하는데 내가 거길 갈 일은 없을 것 같네. 신랑 될 사람은 지난 과거들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살아. 이제 아예 남남이니까. 제 뼈있는 일침에 신우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고개를 젓고는 그 결혼 소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시던 엄마가 제게 다가와 부탁을 하나 하셨죠. 유리야, 너 오늘 별일 없으면 엄마 운전 좀 해줄래? 정희 아줌마 막내 아들이 오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든. 아빠가 오늘 모임 있다는 걸 깜빡했네. 데려다 주는 김에 수빈이 데리고 호텔 뷔페나 먹고 오자. 축의금도 많이 낼 건데. 저는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시내의 고급 호텔 예식장으로 갔죠. 그렇게 호텔 예식장에 도착하자 로비는 화환과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시던 정희 아줌마는 저희 엄마를 발견하고는 웃으며 달려와 두 손을 맞잡으셨죠. 왔어? 유리랑 수빈이도 같이 왔네.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신부 대기실 가서 우리 예쁜 며느리 얼굴도 좀 보고 와.
정희 아줌마의 권유에 저는 별 생각 없이 혼자서 신부 대기실이 있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신부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정희 아줌마가 말한 그 참하고 얌전한 며느리라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제 전 시누이 이현정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 달 전쯤 저한테 청첩장을 줬던 신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신우가 결혼한다는 남자가 정희 아줌마의 막내 아들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기사가 신부님 친구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 이현정은 얼굴이 굳어버리더니 코웃음 치더라고요. 뭐예요? 안 온다면서요. 저는 그 얼굴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신부 측 부모님이 우리 엄마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분이시거든. 엄마 절친한 친구분 아들이 장가를 간다길래 왔는데 신부가 너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제 대답에 이현정은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레스를 우겨잡고 제 쪽으로 와서 제 팔을 다급하게 붙잡는 겁니다. 저기 언니, 우리 시부모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셨죠? 제가 예전 일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으로요. 눈물까지 맺힌 채 설설기며 애원하는데 그 예전에 제 물건을 훔쳐놓고도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냐며 악을 쓰던 그 뻔뻔한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잡은 제 팔을 싸늘하게 뿌리쳤습니다. 걱정 마.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제 말에 이현정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내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고? 네 시어머니 되실 정희 아줌마는 5년 전에 내가 이혼할 때 우리 엄마한테 아주 상세하게 내 이혼 스토리 다 전해 들으셨던 분이거든. 그 순간 이현정의 눈동자는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이현정을 신부 대기실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미련 없이 돌아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는 저희 엄마와 정희 아줌마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웃으시며 정희 아줌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정희 아줌마 며느리 보고 왔니? 저는 한순간께 말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유리가 우리 며느리를 알아? 정희 아줌마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망설이며 말했죠. 제 전 시누이더라고요. 이현정. 정희 이모 며느리 될 사람이 제 전 시누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순간 저희 엄마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사색이 되셨고 정희 아줌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5년 전에 네 엄마가 피눈물 흘리면서 욕했던 그 도둑질하고 상간녀짓 했던 신우가 우리 며느리 현정이라고? 정희 아줌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정희 아줌마의 손을 부여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정희야 어떡하니?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집구석에 귀한 네 아들을 어떻게 장가를 보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볼 걸 그랬다. 결혼식 시작을 불과 20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예식을 당장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일단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주석에 앉은 정희 아줌마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신부 측을 쳐다보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셨고 하객들도 웅성거렸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엄마를 통해 후일담을 전해 들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곧바로 신혼집에서 이현정의 짐을 모두 빼버리고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아무리 결혼식까지 올렸다지만 귀한 아들을 도둑질에 상간 얘기까지 한 이현정과 결혼시킬 수는 없으셨겠죠. 이현정은 파혼당하고 완전 폐인처럼 산다고 하고 그날 온 하객들 사이에서도 신랑 어머니가 운 이유와 파혼 사유가 다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 식구들도 전 남편도 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였죠.
세상에 비밀은 없고 내가 남의 가슴에 꽂은 비수는 반드시 더 크고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 기막힌 우연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겉이 단아하고 얌전하게 바뀌면 뭐 하나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건 감추고 숨긴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네 동생을 위한다면 지금 따끔하게 혼을 내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냐오냐 하고 잘못도 모른 채 해주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저희 아들은 인성교육부터 똑바로 제대로 시키며 정직하게 키우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